과세에 미달된다. 이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있으니까 만들었겠죠, 그죠? 잘 신고해 상속세 세무조사 통지서가 탁 날아옵니다. 황당하죠. 지금 국세청이 세수가 부족해서 엄청 바빠요. 바빠 죽겠어요는 달라요. 이렇게 세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100만 원이 나오든 100억이 나오든 1000억이 나오든 우리 국세청 공무원들이 그 신고 내역을 한 건 한 건 다 봅니다. 하나도 안 빼고. 그래서 국세청에서 신고에 문제가 없네요 라고 OK를 해야만 끝나는 셈이에요.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정부 결정 세목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받을 퇴직금 있네요. 신탁재산 가입하신 거 있네요. 이거 상속재산에 포함되는데 이게 뭐죠? 간주상속재산이에요. 적출이 됩니다. 자, 5년 전에 자녀들한테 현금 주신 거 있네요. 이걸 잡아냅니다. 어떻게 잡아낼까요? 상속조사를 할 때는 계산을 봐요. 그래서 우리 세법에 금융재산 일괄조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조사할 때는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자녀와 배우자의 국내 모든 금융기관의 입출금 내역을 다 봐요. 왜? 사전 증여한 거 잡으려고. 그래서 5년 전에 자녀들한테 현금 증여한 거를 잡아냅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강남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걸 10억에 잘 파셨어요. 그랬더니 조사 나와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파트 파셨네요. 이거 10억 어디에 사용했는지 상속세 안 내려고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 다 인출해갖고 어디다가 숨겨두면 못 찾죠.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1년 내 2억, 2년 내 5억 들어보셨죠? 네, 그 금액 이상이면 그 돈의 사용처를 밝혀야 된다. 이게 추정 상속조사입니다. 그래서 못 밝혀서 또 적출됐어요. 자, 상속조사는 돌아가신 분에 대한 조사죠.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열심히 돈 모아서 산 아파트에 대해서 또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합니다. 또 못 밝혀서 적출됐어요. 자, 그래서 분명히 나는 세금 없다고 생각하고 잘 신고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많이 적출되어서 추가로 아주 많은 세금을 내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두 가지가 아니라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네 가지를 알고 준비하는 것과 모르고 준비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고 결국 국세청의 시각에서 우리 고객님의 자산이 얼마인지 보는 게 중요하다. 자, 이분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데 세금을 계산하려면 이 상가의 가격을 결정해야 되죠. 픽스해야 세금을 계산하죠. 그거를 상속증여재산의 평가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내 상가는 보통 기준시가로 신고하니까 나는 기준시가로 5억이야. 그래서 나는 5억으로 신고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분 생각이죠. 세법에서는 이 상가의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해재산 매매가에, 유사매매사례가에, 근저당 평가에, 임대료 환산 평가에 그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할까요? 큰 금액으로 할까요? 당연히 큰 금액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분은 내 상가 5억이다 라고 했지만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와서 임대료 환산 평가를 해봤더니 이 건물은 20억짜리냐 하면은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20억짜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세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입니다. 자, 그래서 대원칙은 시가입니다. 시가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이제 내는 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어렵게 되겠죠? 쉽게 풀어드리면은 자, 제가 어제 제 아들한테 그럼 이제 등기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아들한테 넘어갔죠? 누구 거예요? 아들 거예요. 근데 이놈이 바로 오늘 홀라당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팔린 가격이 나오죠? 그게 시가예요. 1번. 당연하죠. 자, 대출 받을 때 반드시 은행에서 하는 게 있죠. 뭐야? 감정평가.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를 받고 근저당을 설정하면은 등기에 나오죠. 그래서 증여세 신고가 들어가면은 국세청 공무원들은 항상 등기를 떼보고 대출 받은 게 있나 봅니다. 대출 받았네? 어디로 갈까요? 은행으로 가서 자, 이분 대출해 주시면서 감정평가한 거 주세요. 그 뭐가 나와요? 감정평가가 나오죠.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래서 1번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게 감정가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들한테 증여한 아파트랑 구조도 같고 층도 같고 다 똑같죠? 그러면은 뭘 시가로 하겠다? 옆집 팔린 것을 시가로 하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단지 아파트가 2번에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는 뭘로 신고해야 된다? 시세대로 신고해야 된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틀린 얘기예요. 시세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옆집 팔린 가격. 근데 대단지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나오죠. 그래서 2번이 비슷한 거, 유사 매매 사례가예요. 자, 그럼 토지 아파트를 시세대로 신고해야 된다는 이유가 1번이 없을 때는 2번이 걸리는데 2번에서 걸리죠, 아파트는. 근데 토지나 건물은 어때요? 1번 제일 중요한데 첫 번째는 당해자산의 매매가액, 그 다음에 이게 없으면은 유사 매매 사익가액, 이것도 없으면은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가라.
그 외에 임대료 환산 평가와 근대화 평가는 있는데 이거는 복잡하니까 오늘 머리 아파지시니까 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이 1번이죠. 1번이 아까 뭐가 있었죠? 감정가액이 있었죠. 이게 바로 우리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가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아까 토지 건물은 1번, 2번이 없으니까 어디로 간다? 3번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3번을 못 가게 하려면 뭘 만들면 돼요? 1번, 2번을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죠? 1번하고 2번이 있으면 3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갑자기 시행을 했어요. 자, 시행 배경을 읽어드리면은 상속 증여세는 무슨 평가가 원칙이다? 시가. 시가는 뭐 생각하시라? 횟집의 시가. 그죠? 그런데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와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시가가 거의 없죠. 왜?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저평가되어 와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 국세청이 이 형평성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과 토지, 나대지에 대해서는 3번으로 못 가도록 뭘 만들어서 1번 시가. 1번 시가에 뭐가 있었어요?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직접 해서 가세야겠다. 이게 꼬마 빌딩 감정평가 사업.